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숨을 안 쉬어요. 2025년 3월 7일 새벽 5시 17분.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접수된 119 신고입니다. 전화를 건 남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발견한 건 이미 차갑게 식은 모녀의 시신이었습니다. 경찰이 루미놀 시약을 뿌리자 현관부터 침실까지 푸른 형광이 드러났습니다. 끌려간 흔적이었습니다. 신고 전 47분 동안 세탁기와 건조기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20분간 꺼져 있었습니다. 신고 2분 전 휴대폰에서 긴급 MP4라는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모범 교수, 완벽한 가정, 불운한 사고.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한 유튜버는 진실은 단순 사고라며 조회수 10만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장서진 회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욕실 거울에 반사된 벽시계, 그 시각은 새벽 4시 51분이었습니다. 환풍기가 켜진 시각과 정확히 1분 차이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부터 5시 17분까지 60분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진실을 밝히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사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7일 새벽 5시 17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9 신고가 접수됩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숨을 안 쉬어요. 신고자는 민도현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황실 요원은 침착하게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규칙적인 압박음이 아니라 어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가슴 압박하고 계신 거 맞으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도 다급함도 없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과 침실 사이 복도에는 32살 여성이 엎드린 채 식어 있었습니다. 민도현의 아내였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침실로 달려갔고 영아용 침대 안에서 생후 넉 달 된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도 이미 차가웠습니다. 구급대장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거 신고 시각이랑 사망 추정 시각이 안 맞습니다. 강남경찰서 과학수사팀이 오전 7시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구급대원들의 발자국으로 어지러워진 상태였습니다. 팀장 한재욱 경위는 민도현을 거실 소파에 앉힌 뒤 침착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아내분께서 쓰러지신 걸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복도에 쓰러져 있길래. 그럼 아기는요? 같이 확인했습니다. 침대에서 이미. 민도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소리내어 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재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끝난 젖병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엔 접힌 기저귀와 물티슈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혹시 새벽에 청소하신 겁니까? 아니요, 원래. 아내가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때 과학수사팀의 장서진 회계사가 현관 쪽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위님, 이거 좀 보십시오. 장서진은 38살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자문위원으로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 출신답게 숫자와 패턴을 읽는 데 능했고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디테일을 잡아내는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녀가 루미놀 시약을 뿌린 현관 바닥에서 푸른빛 형광 반응이 길게 나타났습니다. 띠 모양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시작해 복도를 지나 침실까지 이어지는 마치 무언가를 끌고 간 듯한 궤적이었습니다. 이건 혈흔입니까? 한재욱이 물었습니다.
장서진은 형광 패턴의 폭과 방향을 사진으로 찍으며 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체액 잔존일 수도 있으니 정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출산이 언제였습니까? 넉 달 전이니까 4~1개월 전쯤입니다. 장서진은 형광 반응의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바닥에서 약 15cm 높이까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걸레질 흔적과는 다른 불규칙한 패턴이었습니다. 경위님, 이건 끌려간 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도연은 소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충격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한재욱은 욕실로 이동했습니다. 욕조는 깨끗했지만 배수구 필터를 열자 머리카락 몇 가닥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엔 락스 2통과 고무장갑이 있었습니다. 장갑은 젖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새벽에 청소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이 장갑은요? 아내가 평소에 자주 썼습니다. 결벽증이 좀 있어서. 한재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실로 들어가 영화용 침대를 확인했습니다. 시트는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빨래 건조대엔 아기 옷 여러 벌이 걸려 있었고 건조기 위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건조기를 돌리신 겁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아내가 돌렸을 수도. 장서진은 건조기 전원 버튼을 눌러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만 찍었습니다. 나중에 디지털 로그를 확인하면 가동 시각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언론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은 아파트 정문에 몰려들었고 카메라는 구급차와 경찰 차량을 담았습니다. 한 방송사는 속보 자막을 띄웠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모녀 동반 사망. 산후우울증 추정. 민도연은 오후 2시에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조사실에서 한재욱은 차분하게 동선을 물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에 뭘 하셨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중간에 깬 적은 없습니까? 화장실에 한 번 갔습니다. 4시 반쯤요. 그때 아내분과 아기는 괜찮았습니까? 네, 둘 다 자고 있었습니다. 한재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질문은 계속됐지만 민도연의 답변은 일관됐습니다. 혼란스럽지도 방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유튜브에선 이미 영상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진실추적제트였습니다. 운영자는 정태구 41살의 전직 기자였습니다. 그는 현장 사진도 없이 10분짜리 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강남 비극의 진실은 단순 사고입니다. 루미놀 반응은 출산 혈흔일 가능성이 높고 민 교수는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영상은 2시간 만에 조회수 8만을 기록했습니다. 댓글창엔 공감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전문가 시각이네요. 언론이 너무 과장했어요. 교수님 너무 불쌍하다. 정태구는 댓글을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구독자가 3,000명 늘었습니다. 저녁 6시 장서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현장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루미놀 반응, 건조기, 고무장갑, 깨끗한 시트. 하나하나는 설명 가능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이상했습니다. 너무 깔끔해요. 옆자리에 윤호빈 경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29살 디지털 포렌식 팀에 배치된 지 6개월 된 신입이었습니다. 컴퓨터 전공 출신이지만 현장 경험은 부족했습니다. 회계사님, 혹시 냉장고 온도 기록도 중요할까요? 장서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냉장고요? 그건 관계없어요. 아, 네. 그냥 스마트홈 기기가 많길래. 윤호빈은 어색하게 웃으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서진은 다시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형광 반응의 궤적을 확대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도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루미놀 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틀째 장서진은 민도현 부부의 디지털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민도현 36살. 서울 소재 사립대 경영학과 부교수. 학과 평가 1위, 저서 3권, 강의평가 4.8점. 이력서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엘리트였습니다. 대학원생 시절부터 논문 12편을 썼고 해외 학회에서 2번 상을 받았습니다. 아내 이지은 32살. 출산 전까진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일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출산휴직에 들어갔고 복직 예정일은 5개월 후였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엔 육아 일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기는 예쁘게 잤어요. 해시태그 완벽한 하루 해시태그 감사합니다. 남편이 기저귀 가는 법 배웠어요. 해시태그 든든한 아빠. 생후 100일 기념 해시태그 행복한 가족. 사진마다 좋아요가 300개씩 달렸습니다. 댓글은 축하와 응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서진이 비공개 맘카페 게시판을 뒤지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너무 통제적이에요. 애 재우는 시간까지 정해놓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힘들어요. 아침엔 다정하다가 저녁엔 차갑고 작성자 닉네임은 지은맘이었습니다. 가입일과 출산일이 일치했습니다. 장서진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공개 SNS 완벽한 가정 비공개 게시판 통제와 기복. 같은 시각 디지털 포렌식 팀 사무실에선 윤호빈 경위가 모니터 세대를 펼쳐놓고 뭔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님, 혹시 냉장고 온도 기록도 중요할까요? 장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요. 냉장고는 관계없어요. 아, 네. 그런데 스마트홈 기기 로그를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보안카메라, 전등, 온도조절기. 그래서요? 그냥 혹시 몰라서 전부 요청했습니다. 장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입 특유의 오버 리액션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은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분석해보세요. 뭐 나오면 보고하고요. 윤호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화면엔 엑셀 시트가 가득했습니다. 가전제품별로 가동시간, 전력 소비량, 네트워크 통신 기록이 10분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탁기, 새벽 4시 30분 가동. 건조기, 4시 30분 가동. 욕실 환풍기, 4시 30분 가동. 윤호빈의 손이 멈췄습니다. 동시에요? 그는 타임라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탁기는 4시 30분에 켜져서 5시 20분에 꺼졌습니다. 쉰분 가동. 건조기는 4시 30분에 켜져서 6시 10분에 꺼졌습니다. 100분 가동. 환풍기는 4시 30분부터 6시까지 계속 돌았습니다. 신고 시각은 5시 17분이었습니다. 신고하기 47분 전부터 세탁을 했다고요? 윤호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회계사님, 이거 좀 보세요. 장서진이 그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타임라인 그래프엔 3개의 선이 겹쳐 있었습니다. 모두 4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우연히 찾은 건데 중요한 거 맞죠? 윤호빈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장서진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위님, 이거 대단한 건데요. 정말요? 신고 전에 대규모 세탁이 진행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새벽에. 아, 그러네요. 근데 영하 토사물 같은 거 처리하려면 새벽 4시 반에 세탁기, 건조기, 환풍기를 동시에 돌린다고요? 그것도 47분 동안? 윤호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서진은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경희님께 보고 올려야겠어요. 오후 2시 한재욱 경위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장서진은 타임라인 그래프를 벽면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새벽 4시 30분부터 6시까지 민도현 씨 집의 전력 사용 패턴입니다. 빨간색 선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환풍기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평소보다 3배 이상의 전력이 소비됐습니다.
신고는 5시 17분이었죠? 네. 그러니까 신고 전 47분간 세탁과 환기가 진행된 겁니다. 한재욱은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하 케어 과정에서 급하게 빨래할 수도 있지 않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가지를 동시에 가동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탁과 건조는 연속적으로 하는 게 보통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건 동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환풍기까지 같이 돌렸어요. 한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을 정리했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호빈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위님, 추가 자료 나왔습니다. 뭔가요? 욕실 급수량 기록이요. 새벽 4시 45분부터 5시까지 온수 사용량이 평소의 5배입니다. 샤워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요. 욕조나 바닥을 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서진은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4시 30분 세탁 시작, 4시 45분 온수 사용 5시 20분 세탁 종료 5시 17분 신고. 타임라인이 완성됐습니다. 한재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도연 씨 다시 불러야겠어요. 새벽 동선 재확인 필요합니다. 같은 시각 유튜브에선 정태구가 2탄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후속 보도입니다. 완벽한 부부의 숨겨진 비밀을 추적했습니다. 화면엔 민도연의 대학 홈페이지 프로필 사진이 떴습니다. 경력, 수상 내역, 논문 목록이 자막으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재취재 결과 부부 사이엔 균열이 있었습니다. 정태구는 익명 제보라며 비공개 게시판 캡처본을 보여줬습니다.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비밀 게시판에서 남편의 통제적 태도를 호소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갈등의 신호입니다. 영상은 15분 길이였고 조회수는 3시간 만에 12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창엔 양쪽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네요. 그래도 살인은 아니지 않나요? 정태구 기자님 취재력 대단하다. 정태구는 댓글을 읽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구독자가 5,000명 더 늘었습니다. 광고 수익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저녁 6시 민도연이 다시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한재욱은 타임라인 그래프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교수님, 새벽 4시 30분부터 무엇을 하셨습니까? 잠을 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교수님이 돌리신 겁니까? 민도연은 그래프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환풍기도 4시 30분에 켜졌습니다. 새벽에 환기를 하신 겁니까? 아내가 평소에 자주 켰습니다. 습기 때문에. 온수도 평소에 5배가 사용됐습니다. 청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재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민도연의 답변은 여전히 일관됐습니다. 혼란스럽지도 방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교수님, 현장을 정리하신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신고 전 47분 동안 뭔가를 치우신 거 아닙니까? 민도연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습니다. 한재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밤 10시 장서진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타임라인 그래프, 온수 사용량, 전력 소비 패턴. 모든 선이 4시 30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30분. 그때 뭐가 있었을까요? 옆자리엔 윤호빈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냉장고 온도 로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님, 냉장고는 역시 관계없었어요. 온도 변화가 거의 없네요. 장서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중요한 걸 찾았잖아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도 실력이에요, 경위님. 윤호빈은 어색하게 웃으며 모니터를 껐습니다. 장서진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자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선 누군가 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도 누군가는 깨어 있었습니다. 사건 닷새째 강남구 한 장례식장에서 합동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영아와 어머니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흰 국화가 놓인 제단 앞엔 2개의 영정 사진이 걸렸습니다. 아내 이지은의 미소와 생후 넉 달 영아의 수면 사진. 조문객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도연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양가 부모가 도착했습니다. 민도연의 어머니는 66살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이 심했어요. 병원도 다녔고 약도 먹었는데 목소리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선 민도연의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반대편에 선 이지은의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61살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밝은 애였어요. 건강했어요. 산후 우울증 같은 거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은 왜요? 말해야죠.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장례식장 복도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조문객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도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서진은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검은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평범한 조문객처럼 보였습니다. 손엔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옆엔 윤호빈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역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회계사님, 여기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사람들이요. 누가 오고 누가 뭐라고 하는지. 박명록이랑 대조하려고요? 맞아요. 그리고 교수님 동선도요. 장서진은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민도연의 휴대폰 위치 기록이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교수님은 계속 이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 보세요. 장서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오전 9시 12분부터 9시 39분까지 빨간 점이 장례식장을 벗어나 이동했다가 돌아왔습니다. 27분 동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병원 서류 처리하러 갔다고 했잖아요. 병원은 반대 방향이에요. 교수님 차량은 아파트 쪽으로 갔어요. 윤호빈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동 경로가 선명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출발해 대치동 아파트 방향으로 이동, 다시 장례식장으로 복귀. 집에 뭘 두고 온 걸 수도 있잖아요. 27분이면 왕복 시간 빼고 현장에서 10분 정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10분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경위님? 윤호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서진은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전 11시 장례식장 입구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태구였습니다. 손에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점퍼에 청바지, 기자라기보단 유튜버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조문객들을 피해 재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민도연이 보였습니다. 정태구는 카메라를 켜고 다가갔습니다. 민 교수님, 진실추적제트의 정태구입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민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교수님께서 억울하시다는 걸 저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민도연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태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셨습니까? 설명해 주시면. 지금은 안 됩니다. 민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돌아봤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선 촬영이. 정태구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녹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민도연의 표정을 계속 담았습니다. 장서진이 정태구를 봤습니다. 윤호빈이 움직이려 했지만 장서진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저 사람도 증거예요. 네. 저 영상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정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민도연은 마지막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친정 부모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장서진과 윤호빈은 강남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한재욱 경위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분 공백 확인됐습니까? 네. 차량 블랙박스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윤호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오전 9시 12분 민도연의 차량이 장례식장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화면이 빨리 감기됐습니다. 도로를 지나 대치동 아파트 단지로 진입. 지하 주차장. 차량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엔진이 꺼집니다. 9시 22분이에요. 화면엔 주차장 기둥과 벽만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 32분 엔진이 다시 켜졌습니다. 10분간 차 안에 있었거나 아니면 집에 올라갔다 온 거죠. 한재욱이 말했습니다.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요청했습니다. 내일쯤 나올 겁니다. 교수님한테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그런데 경위님. 장서진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20분이 현장 재정리의 마지막 창이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건 당일 새벽엔 시간이 촉박했어요. 신고 전 47분 동안 급하게 정리했죠. 근데 뭔가 놓친 게 있었다면? 장례 준비 핑계로 다시 가서 마무리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27분이면 충분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빈이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현장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모르죠. 이미 치워졌을 수도 있어요. 한재욱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해야겠어요. 이번엔 디지털 기기 전부요. 클라우드 백업도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정태구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찍은 민도연의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라는 대사를 반복 재생했습니다. 자막을 넣었습니다. 회피하는 표정, 뭔가 숨기나요? 배경음악을 깔았습니다. 긴장감을 주는 스트링 선율이었습니다.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민도연의 굳은 표정에 빨간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영상 제목 장례식장에서 만난 민 교수, 카메라 피하는 이유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5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하다. 너무 침착한 것도 수상해요. 표정 보니까 확실히 뭔가 있네.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3만, 5만, 7만. 정태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녁 8시 장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태구의 영상을 봤습니다. 민도연의 표정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장서진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민도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당혹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27분의 의미 현장 재점검, 증거물 추가 제거, 디지털 기기 조작, 질문들이 쌓였습니다.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장서진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녀의 눈엔 결심이 보였습니다. 27분. 그 시간 안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장례 일주일 후 정태구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오후 3시 진실추적 Z 채널에 긴급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썸네일엔 단독 특종이라는 빨간 글씨가 박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입수한 문건을 보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정태구는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손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고인 이지은 씨가 직접 작성한 자필 문서입니다.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제목은 극단적 충동 통제 요청서였습니다. 본인 이지은은 출산 후 심각한 우울 증상과 극단적 충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본인 및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배우자 민도연의 통제를 요청합니다. 아래엔 날짜와 서명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사건 2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정태구가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자발적 위험 행동 동의서. 고인이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보호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서 하단엔 공증 사무소 스탬프가 선명했습니다. 빨간 잉크가 번지지 않고 깨끗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재취재 결과 고인은 산후 우울증으로 3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병원 로고가 있는 진단서였습니다. 산후 우울장애, 중등도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민 교수는 피해자였습니다. 아내를 보호하려 했던 겁니다. 댓글 창이 폭발했습니다. 헐, 진짜였네. 남편이 피해자였구나. 우리가 억울한 사람 몰았어요. 라이브 시청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태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입수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익명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하고 공증 사무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는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취재입니다. 경찰보다 빠른 취재력. 오후 5시 강남경찰서 디지털 포렌식 팀 사무실. 윤호빈은 모니터 앞에서 정태구의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캡처해 확대했습니다. 회계사님, 이거 진짜 같은데요? 장서진이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공증 스탬프까지 있네요. 네. 그리고 병원 진단서도요. 산후 우울장애 중등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증일이 언제죠? 2월 23일이요. 사건 2주일 전입니다. 장서진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짧아요. 급하게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증상이 갑자기 악화됐다면 그럴 수도 있죠. 장서진은 자리로 돌아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2월 23일 공증 문서 작성. 3월 7일 사건 발생. 2주일. 준비 기간으로는 충분하네요. 윤호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계사님, 무슨 준비요?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하지만 윤호빈은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태구의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공증 스탬프를 확대했습니다. 이러면 사건 종결 아닌가요? 공증까지 됐는데요. 장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색창에 공증 사무소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희님, 내일 저 공증 사무소 좀 가봐야겠어요. 확인하러요? 네.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너무 완벽해요. 윤호빈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완벽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장서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녁 6시 여론이 급격히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구의 영상은 10시간 만에 조회수 40만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민도연 교수 얼굴이 올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거웠습니다. 남편이 피해자였네요. 우리가 잘못 봤어요. 산후 우울증 환자 가족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경찰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못 찾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탁기 돌린 건 이상하잖아요. 공증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은 했어요? 하지만 소수였습니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밤 9시 민도연의 변호사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의뢰인 민도연 교수는 아내의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증 문서는 부부가 함께 결정한 안전 조치였습니다. 불행한 사고를 범죄로 몰아가는 일부 보도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변호사 옆에 민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표이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신 이유는 뭡니까? 아내가 평소에도 밤에 빨래를 자주 했습니다. 영하 물건은 즉시 세탁해야 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도 아내가 돌린 줄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장서진은 집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 속 민도연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옆에서 어머니 김미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눈이요. 눈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김미령은 68살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딸이 회계사에서 포렌식 전문가로 전향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했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저 문서는 가짜일 거예요. 어떻게 확신해? 느낌이요. 너무 타이밍이 좋아요. 김미령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느낌 믿어. 엄마는 내가 틀린 적 없는 거 알아. 장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장서진과 윤호빈은 대치동의 공증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증인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장서진이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청 자문위원 장서진입니다. 2월 23일에 공증하신 문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공증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문서 말씀이십니까? 극단적 충동 통제 요청서요. 이지은 씨 명의로 된. 공증인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며 기록을 찾았습니다. 2월 23일. 이지은.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없는데요? 네. 2월 23일에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공증된 문서가 없습니다. 장서진과 윤호빈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윤호빈이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날일 수도? 2월 전체를 봐도 없습니다. 3월도요. 공증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15년째 일하는데 이런 제목의 문서는 처음 들어봅니다. 장서진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정태구의 영상에서 캡처한 문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스탬프가 선생님 사무소 것 맞습니까? 공증인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스탬프 디자인은 비슷한데 잉크색이 이상합니다. 어떻게요? 저희는 파란색 잉크를 씁니다. 근데 이건 빨간색이네요. 윤호빈이 메모했습니다. 장서진은 더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공증 사무소에서 발급됐을 가능성은요? 글쎄요. 강남구에 공증 사무소가 7곳인데 제가 다 알거든요. 이런 문서는 본 적 없습니다.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서자 윤호빈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계사님, 그럼 저 문서가 가짜예요. 그럼 정태구가 거짓말을. 아니요. 정태구도 속은 겁니다. 누군가 그에게 위조 문서를 흘린 거예요. 누가요? 장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민도현 교수? 아니면 그 주변 사람. 둘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장서진은 한재욱 경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위님, 공증 문서 위조 확인됐습니다. 공증 사무소에 기록이 없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리고 잉크색도 다릅니다. 진짜 공증은 파란색인데 문서는 빨간색이에요. 한재욱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린터 포렌식 의뢰해야겠네요. 네. 출력 시점 확인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장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실이 뒤집히고 있다는 걸 윤호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계사님,
제가 너무 순진했죠? 아니요.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공증까지 됐다길래. 의심하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경위님. 다음엔 더 신중하게 볼게요.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태구는 자신의 영상 댓글창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태구 거짓말쟁이. 확인도 안 하고 올렸네. 공증사무소에 기록 없대요. 그는 황급히 제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망했어. 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조회수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지만 댓글은 저주로 가득했습니다. 거짓 진실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3주째 검찰이 민도연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살인죄는 아니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검사는 기소장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루미놀 반응, 세탁기 가동, 27분 공백. 정황 증거는 있었지만 결정타는 없었습니다.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부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시민 방청객, 그리고 양가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도연의 부모는 왼쪽에, 친정 부모는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도연이 입장했습니다. 검은 양복에 와이셔츠, 넥타이를 단정히 맸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변호인 2명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방청석이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3월 7일 새벽 아내와 영아가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정리하는데 47분을 소비하여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동시에 가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가 평소 영아, 물품 관리에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세탁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검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 위치 기록입니다. 장례 준비 중 27분간 현장으로 돌아간 기록이 있습니다. 급히 필요한 서류를 가지러 간 것입니다. 무슨 서류입니까? 장례 관련 계약서와 신분증입니다. 변호인은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검사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변호인 측 증거 제출이 있습니까?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해자 이지은 씨가 직접 작성한 공증 문서입니다. 극단적 충동 통제 요청서와 자발적 위험 행동 동의서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문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입니다. 산후우울장애 중등도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문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문서의 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위 확인은 검찰이 하십시오. 일단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변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도연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휴정이 선언됐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법정 밖 복도는 혼잡했습니다. 기자들이 변호인을 둘러쌌습니다. 공증 문서가 진짜입니까? 물론입니다. 공증 사무소 스탬프까지 있습니다. 그럼 민 교수는 무죄라는 뜻입니까? 의뢰인은 아내를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비극적 사고를 범죄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변호인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태구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엔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기자들에게 다가가 명함을 나눠줬습니다. 진실추적제트의 정태구입니다. 제가 이 문서를 최초 보도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공증사무소에 기록이 없다던데요? 정태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보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직접 공증사무소 가보셨어요? 제보자가 확인했습니다. 제보자가 누군데요? 정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보도했다는 거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기자들은 이미 관심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변호인 쪽으로 다시 몰려갔습니다. 정태구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블로거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정태구 씨, 그거 어디서 받은 거예요? 원본 확인했어요? 제보니까 믿은 거죠. 제보는 확인하고 올리는 거예요. 이러다 고소당해요. 블로거는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정태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2시 배심원 예비심리가 진행됐습니다. 배심원 후보 20명이 법정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까?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공증 문서 얘기요. 그게 판단에 영향을 줍니까? 아내가 원했다면 남편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판사는 메모했습니다. 배심원 후보의 태도는 호의적이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배심원 한 명이 답했습니다. 영아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밤에도 빨래해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다른 배심원이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애 키울 때 새벽에 세탁기 돌렸어요. 검사의 표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론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장서진과 윤호빈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님, 저 문서 위조 확인됐는데 왜 법정에서 쓰이는 겁니까? 아직 공식 발표를 안 했으니까요. 프린터 포렌식 결과가 나와야 확실해요. 언제 나옵니까? 내일 아침이요. 윤호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문서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아요. 배심원들도 공감하고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장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원 건물 너머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녁 6시 첫 공판이 끝났습니다. 민도연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무죄를 확신하십니까? 민도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이도 사랑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자들은 그를 따라갔지만 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밤 8시 온라인 커뮤니티가 다시 들썩였습니다. 공증 문서 진짜였네요. 우리가 억울한 사람 몰았어요. 산후우울증 환자 가족 정말 힘들어요. 검찰이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요? 여론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민도연을 동정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래도 세탁기는 이상하지 않나요? 27분 공백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공증 사무소 기록 없다는 말도 있던데요. 하지만 이런 댓글은 금방 묻혔습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밤 10시 장서진은 집에서 프린터 포렌식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 출력기기 HP 레이저젯 프로 MFP M428FDW 고유 식별 코드 해시태그 JKL-8829-PDM 등록 정보 민도연 서울 소재 대학교 경영학과 연구실
출력 추정일 2025년 3월 10일. 장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3월 10일. 사건 사흘 후였습니다. 공증일은 2월 23일인데 출력은 3월 10일에 됐다고? 그녀는 즉시 한재욱 경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위님, 보고서 받으셨죠? 네. 방금 받습니다. 이건 사후 조작입니다. 완벽한 증거예요. 내일 아침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공증 스탬프 잉크 분석도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나와요. 좋습니다. 이걸로 반격할 수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장서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남았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옆에서 어머니 김미령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당황할까? 아니요. 준비했을 거예요. 무슨 준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침착해요. 그게 더 무서워요. 김미령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옳은이라고 있어. 엄마는 믿어.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민도연도 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밤 윤호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죠? 회계사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증 문서를 진짜로 믿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모니터 세대를 켰습니다. 민도연 집의 스마트홈 로그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보안카메라, 냉장고, 조명. 15개 기기의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혹시 전력 로그를 시간대별로 겹쳐보면? 엉뚱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해볼만 했습니다. 윤호빈은 파이썬 스크립트를 짰습니다. 모든 기기의 전력 소비량을 10초 단위로 추출해 한 그래프에 겹쳤습니다.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무지개 색 선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 모든 선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세탁기 빨간색, 건조기 파란색, 환풍기 초록색, 공기청정기 노란색. 동시에 전부. 윤호빈은 타임라인을 확대했습니다. 신고 직전 60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4시 30분 세탁기 건조기 환풍기 가동 시작. 4시 45분 온수 사용량 급증, 욕실 조명 켜짐. 5시 5분 거실 공기청정기 최대 풍량 전환. 5시 17분 신고. 이건 대청소 타임라인이잖아요. 윤호빈은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컬러 프린터가 그래프를 뱉어냈습니다. 무지개 색선들이 완벽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회계사님께 보여드려야 해요. 그는 새벽 1시까지 그래프를 다듬었습니다. 각 기기마다 주석을 달았습니다. 타임라인을 10분 단위로 나눴습니다. 심지어 보안 카메라 IR LED 소모 패턴까지 추가했습니다. 카메라도 꺼졌다 켜졌네요. 왜 끄지? 새벽 4시 40분부터 5시까지 보안 카메라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20분 공백이었습니다. 녹화를 못하게 한 거예요. 윤호빈은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새벽 2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장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계사님,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내일 아침 보고 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같은 시각 장서진은 집에서 또 다른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린터 포렌식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문서에 찍힌 미세점 패턴, 프린터마다 고유한 지문이었습니다. 마치 범인의 지문처럼 프린터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HP 레이저젯 프로, 민도연 연구실 프린터, 출력일은 3월 10일, 사건 사흘 후였습니다. 공증일은 2월 23일인데 출력은 사건 후에 됐어요. 말이 안 돼요. 장서진은 공증 스탬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빨간 잉크가 선명했습니다. 진짜 공증은 파란 잉크를 썼습니다.
잉크 성분 분석도 의뢰했는데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잉크 성분 석유계 염료 기반, 시판 스탬프 잉크와 일치, 공증 사무소 표준 잉크 안료 기반, 내구성 강화형. 결론 제출된 문서의 스탬프는 공증 사무소 표준이 아님. 장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요. 그녀는 한재욱 경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경위님, 잉크 분석 나왔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중요해요. 스탬프가 가짜예요. 시판 잉크로 찍었어요. 한재욱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프린터 포렌식이랑 합치면 완벽한 증거입니다. 내일 아침 검찰에 보고 올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장서진은 과거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패턴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키워드 가정 내 사망, 배우자 피의자, 서류 제출, 검색 결과 12건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6번째 사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24년 9월 경기도 수원시 피해자 사망, 피의자는 배우자,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 자발적 위험 행동 동의서 제출. 장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똑같은 문서예요. 사건 개요를 읽었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결박된 상태로 발견됐지만 피의자는 본인 요청으로 안전조치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의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판결 무죄, 증거 불충분, 무죄라고요? 장서진은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내일 아침 연락해야 했습니다. 오전 8시 윤호빈이 장서진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계사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윤호빈은 손에 출력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지개색 그래프였습니다. 밤새 만들었습니다. 전력 로그 병합 분석이요. 장서진이 그래프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모든 기기의 전력 소비량을 시간대별로 겹친 겁니다. 보시면 신고 직전 60분 동안 순서대로 가동됐어요. 장서진은 그래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환풍기, 온수, 공기청정기. 완벽한 청소 루틴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윤호빈이 보안 카메라 선을 가리켰습니다. 4시 40분부터 5시까지 카메라가 꺼져 있었습니다. 20분 공백이요. 녹화를 피한 거네요. 네. 그 시간 동안 뭔가 했을 겁니다.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위님, 이거 대단한 발견이에요. 정말요? 네. 이제 타임라인이 완벽해요. 검찰에 제출할게요. 윤호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실수를 만회한 것 같아서. 실수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잘하고 있었어요. 장서진은 미소 지으며 그래프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오전 10시 검찰청 회의실. 장서진과 한재욱이 담당 검사 앞에 앉았습니다. 검사는 40대 중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정리해보죠. 문서는 위조, 출력은 사건 후, 잉크는 시판용.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뭡니까? 한재욱이 윤호빈의 그래프를 제출했습니다. 신고 전 60분간의 전력 사용 패턴입니다. 체계적인 청소 흔적입니다. 검사는 그래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카메라도 껐네요. 네, 녹화를 피했습니다. 이 정도면 고의성 입증 가능하겠는데요. 검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공판에서 반박하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서진은 복도에서 한재욱에게 물었습니다. 경위님, 수원 사건 아세요? 무슨 사건이요? 작년 9월에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피의자가 똑같은 문서를 제출했어요. 한재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똑같은 문서요? 네.
피해자 자발적 위험 행동 동의서. 결과는 무죄였어요. 혹시 민도연이 그 사건을 참고한 걸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판례를 연구한 거죠. 한재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 계획적이었네요. 철저했어요. 근데 하나 놓쳤죠. 뭔가요? 디지털 흔적은 거짓말을 못해요. 장서진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한재욱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장 회계사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경희님이랑 윤경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며 내려갔습니다. 저녁 6시 민도연의 변호사 사무실. 변호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찰 측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공판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준비하십시오. 무슨 증거입니까? 프린터 포렌식과 잉크 분석입니다. 귀측 문서가 위조라는 증거입니다. 변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내일 법정에서 확인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변호인은 민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해둔 게 있습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민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인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밤 9시 장서진은 집에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뭐가 나올까요? 김미령이 물었습니다. 증거 제출하고 반박하고 판사가 판단하겠죠. 그 사람 당황할까? 아니요. 뭔가 준비했을 거예요. 또? 네. 너무 침착해요. 김미령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길 거야. 엄마는 믿어. 장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진짜 진실과 가짜 진실이 충돌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어제보다 더 붐볐습니다. 기자들이 앞줄을 차지했고 시민 방청객들이 뒤를 메웠습니다. 민도연의 부모는 왼쪽에, 친정 부모는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시선을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민도연이 입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양복, 같은 넥타이였습니다.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검찰 측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십시오. 검사는 2개의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프린터 포렌식 보고서입니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공증 문서는 피고인의 연구실 프린터에서 3월 10일에 출력됐습니다. 사건 사흘 후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문서 재발급일 수 있습니다. 재발급이라면 공증사무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남군의 모든 공증사무소에 해당 문서 기록이 없습니다. 검사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둘째, 잉크 성분 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서의 공증 스탬프는 시판 잉크로 찍혔습니다. 정식 공증사무소는 안료 기반 내구성 잉크를 사용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인, 반박하십시오. 변호인은 당황했습니다. 민도연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도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제보로 받은 문서입니다. 진위를 확인 중이었습니다. 제보로 받았다고요? 네. 익명 제보자가.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직접 유튜버에게 흘린 문서입니다. 여론 조작 목적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민도연의 부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는 계속했습니다. 셋째, 디지털 포렌식 팀의 전력 로그 분석입니다. 검사는 무지개 색 그래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윤호빈이 만든 그래프였습니다. 신고 전 60분간 피고인 집의 전력 사용 패턴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환풍기, 온수, 공기청정기가 순서대로 가동됐습니다. 체계적인 현장 정리 흔적입니다. 그래프 속 선들이 4시 30분에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무지개처럼 겹쳤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안 카메라입니다. 검사가 보라색 선을 가리켰습니다. 4시 40분부터 5시까지 20분간 카메라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의도적 녹화 회피입니다. 배심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호의적이던 시선이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영아 케어 과정에서 세탁은 흔한 일입니다. 20분간 카메라를 끈 것도 흔한 일입니까? 전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 기기는 전원 이상 시 로그를 남깁니다. 이건 수동 종료입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넷째, 피고인 휴대폰의 삭제 파일 복구 기록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피고인 휴대폰에서 삭제된 영상 파일의 썸네일 캐시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썸네일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 영아용 침대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일명은 긴급 MP4입니다. 파일 생성 시각은 3월 7일 새벽 4시 23분. 삭제 시각은 5시 15분. 신고 2분 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영상은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민도연의 어머니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썸네일만으로 내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썸네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백업 로그가 있습니다. 화면에 네이버 클라우드 백업 기록이 떴습니다. 피고인은 자동 백업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영상은 백업 직전에 수동 삭제됐고 백업 실패 알림이 남아 있습니다. 삭제 시각 5시 15분, 알림 시각 5시 16분. 검사는 파일 시스템 전월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파일 시스템 전월 기록입니다. 영상 파일이 존재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받아 자세히 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인, 반박할 수 있습니까? 변호인은 민도연을 봤습니다. 민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장님, 시간을 주십시오. 다음 공판까지 준비하십시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휴정이 선언됐습니다.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사를 둘러쌌습니다. 영상 내용이 뭡니까? 복구 가능합니까? 피고인이 직접 삭제한 겁니까? 검사는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쪽에선 정태구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정태구 씨, 위조 문서를 퍼뜨린 책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저도 속은 겁니다. 확인도 안 하고 방송했잖아요. 제보자 누군지 밝히세요. 정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정태구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창은 지옥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조작 방조자, 책임져라. 그는 영상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캡처해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정태구, 위조 문서로 여론 조작 시도, 진실 추적 Z, 거짓 추적하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습니다. 정태구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오후 2시 장서진과 윤호빈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경희님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프 덕분에 판세가 바뀌었어요. 윤호빈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끈기였어요. 장서진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윤호빈에게 한 잔 건넸습니다. 이제 끝났을까요? 아직요. 민도연이 뭔가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뭘 준비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조심해야 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녁 6시 민도연의 변호사 사무실. 변호인은 민도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교수님, 이제 변론이 어렵습니다. 민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로그까지 나왔습니다. 영상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 준비하겠습니다. 최후 진술로 뭘 하시려고? 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진짜 이야기를요? 변호인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온라인 커뮤니티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삭제 영상 있었네요. 피해자가 구조 요청했던 거예요. 민도연 완전 계획범이었어요. 정태구는 책임져야 해요. 여론은 다시 역전됐습니다. 이번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장서진은 집에서 재판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미령이 옆에 앉았습니다. 딸, 이제 끝났어? 아직이요. 최후 진술이 남았어요. 그 사람 뭐라고 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준비했어요. 분명히. 무서워? 네. 조금요. 김미령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옳은 일 했어. 진실을 밝혔잖아.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후 진술. 민도연이 마지막으로 뭘 말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번째 공판 전날 밤 장서진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친정 측 변호사였습니다. 제목은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고인이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장례 직후 개봉했는데 검찰 측에 참고가 될 것 같아 보냅니다. 장서진은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12쪽짜리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생후 넉 달 영아 이지한명의 신탁 구조. 유언장은 복잡한 재산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모든 재산이 영아에게 귀속되고 영아가 성년이 될 때까지 친정 부모가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영아 명의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아 사망 시 수익자는 장서진은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친정 부모에게 귀속.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배우자는 한 푼도 못 받는 구조네요. 더 놀라운 건 변경 이력이었습니다. 1년 전 작성된 초판 유언장에선 배우자 민도연이 수익자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정확히 2월 7일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사건 한 달 전에 남편을 완전히 배제했어요. 장서진은 즉시 한재욱 경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위님, 유언장 받으셨습니까? 방금 받습니다. 이거, 동기가 여기 있었네요. 영아가 먼저 죽으면 친정으로, 나중에 죽으면 배우자로. 순서가 중요했던 겁니다. 민도연의 재정 상황 조사해야겠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장서진은 민도연의 재무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인사 기록, 올해 초 승진 심사 탈락. 학과 구조조정으로 정년 보장 불투명. 은행 거래 내역 개인 투자 손실 8천만 원. 신용대출 잔액 6천만 원. 이자 연체 3개월. 아파트 등기부 전세 대출 3억 원. 배우자 공동명의. 빚이 1억 4천만 원이네요. 교수 월급은 세전 500만 원. 대출 이자 만월 150만 원.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돈이 절실했어요. 장서진은 보험 구조를 도표로 그렸습니다.
시나리오 1 안에만 사망 영아가, 수익자 친정 부모가, 관리 민도연 손실. 시나리오 2 영아 먼저 사망, 그 후 아내 사망 친정 부모 수령 민도연 손실. 시나리오 3 영아와 아내 동시 사망 순서, 모호 법적 분쟁 가능. 그래서 순서를 만든 거예요. 장서진은 부검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엔 놓쳤던 부분이었습니다. 영아 사망 추정 시각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아내 사망 추정 시각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최소 2시간 차이. 영아가 먼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세 번째 공판. 검사가 일어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의 유언장과 보험 구조 분석입니다.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재판장이 받아 읽었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영아 선행 사망 시 모든 재산이 친정으로 갑니다. 배우자는 일절 배제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는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올해 초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개인 투자로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대출이자 연체가 3개월째였습니다. 검사는 보험 구조도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2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 영아 사망 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친정 부모가 수령합니다. 피고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고인의 선택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강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동기가 됩니다. 검사는 부검 기록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기록입니다. 영아의 두개골 골절은 아내보다 최소 2시간 먼저 발생했습니다. 재판장이 자세히 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아가 먼저 사망했다는 뜻입니까? 네.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영아가 먼저 죽어야 보험금이 친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럼 일부러 순서를 만든 겁니까?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적 범행입니다. 민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휴정이 선언됐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복도에서 윤호빈이 장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회계사님, 제가 또 우연히 찾았어요. 뭐요? 윤호빈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보험 구조도표가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보험 약관을 읽다가 발견했어요. 동시 사망 추정 시엔 연장자가 먼저 죽은 걸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영아와 아내가 동시에 죽으면 법적으로는 아내가 먼저 죽은 걸로 처리돼요. 그럼 영아가 잠깐이라도 상속자가 되고 영아 사망 후엔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장서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만들어야 했던 거네요. 네. 최소 2시간. 그래야 순서가 명확해지니까요. 경위님, 이거 대단한 발견이에요. 윤호빈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약관 읽다가 봤어요. 끈기예요. 경위님의 끈기. 장서진은 한재욱 경위를 찾았습니다. 약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동시 사망을 피해야 했어요. 그래서 2시간 차를 만든 겁니다. 한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됐네요. 오후 2시 공판이 재개됐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보험 약관의 동시 사망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차를 만들었습니다. 재판장이 약관을 읽었습니다. 그럼 영아를 먼저 살해하고 2시간 후 배우자를 살해했다는 뜻입니까? 네. 그 사이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환풍기를 돌렸습니다. 보안 카메라도 껐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건 추정일 뿐입니다. 부검 기록이 있습니다. 영아의 사망 시각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추정 시각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보다 2시간 빠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저녁 6시
장서진과 윤호빈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경위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윤호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에요. 끈기와 집중력이에요. 장서진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잔을 만들어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제 끝났을까요? 최후 진술이 남았어요. 민도연이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밤 9시 민도연의 변호사 사무실. 변호인은 민도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교수님, 동기까지 입증됐습니다. 이제 어렵습니다. 민도연은 침묵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민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무슨 진실입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변호인은 불안했습니다. 자백하시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요. 민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해를 구할 겁니다. 변호인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민도연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밤 11시 장서진은 집에서 유언장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미령이 물었습니다. 딸, 이제 끝났어? 최후 진술만 남았어요. 그 사람 뭐라고 할까? 모르겠어요. 장서진은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고인에 잡힐 메모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딸은 지켜야 해요. 당신이 변했어요. 돈 때문에. 나는 알아요. 우리 딸만은 지켜야 해요. 장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고인이 알고 있었어요. 뭘? 남편이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유언장을 바꾼 거예요. 김미령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막지 못했네. 네, 막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후 진술의 날이었습니다. 민도연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것이 마지막 관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공판 전날 오후 장서진은 지하 증거 보관실에 있었습니다. 경위님, 정태구가 올렸던 사진 원본 있습니까? 한재욱이 파일 상자를 뒤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초기 보도 자료로 압수한 거예요. USB 메모리를 건넸습니다. 장서진은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28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정태구가 사건 발생 이틀 후에 올렸던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당시엔 특종이라며 자랑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메타데이터가 그대로네요. 윤호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태구가 조회수 욕심에 원본을 그냥 올린 거예요. 편집도 안 하고. 장서진은 사진을 하나씩 확대했습니다. 거실, 복도, 침실, 욕실. 루미놀 반응이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15번째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욕실 사진이었습니다. 세면대와 거울이 보였습니다. 거울엔 뒤쪽 벽이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경위님, 이거 확대 가능합니까? 윤호빈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거울 부분을 최대로 확대했습니다. 화면에 벽시계가 나타났습니다. 흐릿했지만 분침과 시침이 보였습니다. 분침은 51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시 51분? 장서진은 윤호빈의 전력 로그를 꺼냈습니다. 환풍기 가동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환풍기는 4시 50분에 켜졌어요. 1분 차이네요. 사진 촬영 시각은 장서진이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3월 9일 오후 3시 42분. 이틀 후에 찍은 건데 거울에 비친 시계는 사건 당일 새벽 시각이에요. 누가 시계를 멈춘 건가요? 한재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시계는 자동으로 시각을 맞추는 전파 시계가 아니에요. 수동 시계예요. 장서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사건 당일 새벽에 멈춘 채로 있었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시간을 다시 맞추지 않았어요. 왜 안 맞췄을까요? 신경 쓸 여유가 없었겠죠. 급하게 정리하느라. 윤호빈이 사진을 더 확대했습니다.
시계 옆 벽면에 미세한 물방울이 보였습니다. 환풍기를 돌렸는데도 물기가 남았네요. 청소를 했다는 증거예요. 장서진은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사진 법정에 제출해야 해요. 정태구가 찍은 건데요? 맞아요. 그가 조회수 욕심에 원본을 올린 덕분에 우리가 증거를 얻은 거예요. 한재욱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거짓을 퍼뜨리려던 사진이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다니. 그게 디지털이에요. 거짓말을 못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네 번째 공판.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최종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욕실 사진이 떴습니다. 거울에 반사된 벽시계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이 사진은 사건 이틀 후 유튜버 정태구가 촬영한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시계는 4시 51분을 가리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는 계속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의 전력 로그에 따르면 환풍기는 4시 50분에 가동됐습니다. 1분 차이입니다. 검사는 윤호빈의 타임라인 그래프를 추가로 띄웠습니다. 이 시각은 피고인이 현장을 재배치하던 정확한 시점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돌아가고 환풍기가 켜지고 온수로 청소를 하던 시각입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시계가 우연히 그 시각에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시계는 건전지식 벽시계입니다. 건전지 수명이 다해 멈춘 게 아닙니다. 사건 이틀 후에도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일부러 멈춘 겁니까? 아니요. 아무도 시계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소에 정신이 팔려 시간을 다시 맞추지 못했을 뿐입니다. 재판장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 사진의 출처가 확실합니까? 네. 정태구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져온 원본입니다. 메타데이터가 무결합니다. 검사는 플랫폼 서버 백업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유튜브 서버에 저장된 원본 파일의 해시값입니다.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의 최종 통합 타임라인입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윤호빈이 밤새 작업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새벽 2시 영아 사망 추정 시작. 새벽 4시 23분 긴급. MP4 영상 생성 피해자 구조 요청 추정. 새벽 4시 30분 세탁기 건조기 환풍기 동시 가동. 새벽 4시 40분 보안 카메라 전원 차단. 새벽 4시 50분 환풍기 가동 거울 속 시계 시각. 새벽 5시 보안 카메라 전원 재개, 온수 사용 종료. 새벽 5시 15분 긴급. MP4 영상 삭제. 새벽 5시 17분 119 신고. 60분간의 완벽한 현장 재배치입니다. 피고인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배심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리 정리해도 거울 속엔 진실이 남았습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휴정이 선언됐습니다. 복도에서 정태구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태구 씨, 당신이 찍은 사진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정태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특종이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작 방조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실을 보도하려 했을 뿐입니다. 확인도 안 하고 위조 문서를 퍼뜨렸지 않습니까? 정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더 질문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장서진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호빈이 물었습니다. 회계사님, 저 사람 고소할 건가요? 아니요. 그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민도연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여론 조작 도구로. 윤호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했어야죠. 맞아요. 그게 교훈이에요. 오후 2시 공판이 재개됐습니다. 재판장이 민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민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승진도 탈락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바꿨습니다. 저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잃느냐, 돈을 잃느냐. 재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민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은 침묵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저녁 6시 장서진과 윤호빈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경위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윤호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정태구가 원본을 올린 덕분이에요. 아니요. 경위님이 거울을 봤잖아요. 시계를 발견했잖아요. 그냥 확대하다 보니까요. 장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놓치지 않는 눈.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님, 이제 끝났을까요? 판결만 남았어요. 민도연, 뭐라고 할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밤 9시 정태구는 자신의 채널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구독자 6만 명이 있었지만 댓글은 저주로 가득했습니다. 광고 수익도 정지됐습니다. 진실 추적 Z. 끝이네. 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밤 11시 장서진은 집에서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미령이 물었습니다. 딸, 이제 끝났어? 거의요. 판결만 남았어요. 그 사람 유죄 나올까? 당연하죠. 김미령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잘했어. 진실을 밝혔어.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고인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만약 유언장을 더 일찍 받다면 경고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김미령은 딸을 안았습니다. 넌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판결의 날이었습니다. 5번째 공판, 판결의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엔 자리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습니다. 양가 부모는 여전히 양쪽 끝에 앉았습니다. 민도연이 입장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더 이상 침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방청석이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장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고인 민도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살인죄, 증거인멸죄, 문서 위조죄로 징역 25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울음이 터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도연의 어머니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했습니다. 판결 이후 피고인은 재정적 압박을 받던 중 아내가 유언장을 변경해 자신을 재산 상속에서 배제하자 보험금 2억 원을 목적으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영아를 먼저 살해하고 최소 2시간 후 배우자를 살해해 상속 순서를 조작했다. 신고 전 60분간 세탁기, 건조기, 환풍기를 이용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보안 카메라를 끄고 긴급 구조 요청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또한 위조한 공증 문서를 유튜버에게 흘려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사회적 신뢰를 악용한 점, 영화와 배우자라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점을 중하게 평가한다. 재판장은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상 선고한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민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법정방, 복도는 혼잡했습니다. 검사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의 헌신 덕분입니다. 장서진과 윤호빈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들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장 회계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장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디지털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무언가를 배워야 합니다. 가정 내 디지털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어떤 안전망입니까? 스마트홈 기기는 편리하지만 범죄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내 비상 알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장서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호빈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 2시 장서진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딸 잘했어. 자랑스러워. 마이너스 엄마. 장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윤호빈이 들어왔습니다. 회계사님, 제가 뭔가 만들었어요. 뭐요? 윤호빈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터브 페이지가 떴습니다. 전력 로그 병합 스크립트요. 오픈소스로 공개했어요. 다른 수사관들도 쓸 수 있게요. 장서진은 코드를 훑어봤습니다. 파이썬으로 작성된 깔끔한 스크립트였습니다. 경위님, 이거 대단한데요.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윤호빈이 마지막 함수를 가리켰습니다. 주석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TODO 윤리 검토 필요. 이 함수는 뭡니까?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에요. 집안의 모든 기기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요. 장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한 거군요. 네. 범죄 예방엔 좋지만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있어서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윤호빈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 답을 찾을 거예요. 기술과 윤리의 균형을요. 저녁 6시 장서진은 어머니 김미령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가정 내 디지털 안전망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장서진은 준비한 문서를 읽었습니다. 첫째, 스마트홈 기기의 로그는 최소 6개월 보관할 것. 둘째, 비상 상황 시 자동으로 외부에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 구축. 셋째, 가정 내 카메라는 공용 공간에만 설치하고 개인 공간은 제외할 것.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게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장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에 제안하실 겁니까? 이미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미령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엄마가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밤 9시 정태구는 자신의 채널에 마지막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사과문이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습니다. 위조 문서를 퍼뜨렸습니다. 여론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회수에 눈이 멀었습니다. 진실보다 특종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상은 5분이었습니다. 편집도 없었습니다. 조명도 어두웠습니다. 댓글은 양분됐습니다. 늦었지만 사과는 했네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솔직하네요. 채널 접으세요. 정태구는 댓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채널을 영구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구독자 6만 명은 역사가 됐습니다. 밤 11시
장서진은 집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경찰청 통합사건 관리 시스템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새로운 사건 배정 서울 송파구 가정 내 사망사건. 장서진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과 생후 7개월 영아 사망. 남편 신고. 스마트홈 로그 새벽 4시 2분 건조기 가동. 신고 시각 6시 15분. 장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새벽 4시. 다시였습니다. 건조기, 새벽, 신고 전 공백.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윤호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희님, 또 새벽이에요.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선 지금도 누군가 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를 기다리며 장서진은 노트북을 닫지 않았습니다. 사건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마트홈 로그를 불러왔습니다. 화면엔 익숙한 그래프가 떴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무지개의 색선들이 새벽 4시 2분에 치솟았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그녀는 윤호빈의 오픈소스 스크립트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실행했습니다. 데이터가 분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전멸했습니다. 진실을 찾는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새벽은 오고 또 왔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깨어 있었습니다. 장서진처럼, 윤호빈처럼,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처럼. 화면이 페이드아웃 됐습니다. 하지만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장서진의 노트북 화면이 전멸합니다.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정 내 사망 사건. 새벽 4시 2분 건조기 가동 기록.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윤호빈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경희님, 또 새벽이에요. 디지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새벽 4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깨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